네, 반갑습니다. 축구P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얼마 뒤면 바로 내일 새벽 4시에 미국과 프랑스의 2024 파리올림픽 대망의 결승전이 열리게 됩니다. 자, 어제 미국은 세르비아를 꺾었고 프랑스는 독일을 물리치면서 이 두 팀이 2개 대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 결정전에서 맞닥뜨리게 됐죠. 자, 미국의 결승 상대는 프랑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2020 도쿄올림픽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이때는 총 2번 만났습니다. 조별리그 첫 번째 대진이 미국과 프랑스였는데 이때 프랑스가 83대 76으로 깜짝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미국 대표팀은 케빈 듀란트, 데미안 릴라드가 제 몫을 해내지 못했고 프랑스에서는 에반 포니에 이번 토너먼트 들어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고 빙상 콜렛 감독과 약간의 설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뜨겁게 또 포옹을 하기도 했었던 바로 그 에이스인데요. 이날 미국을 상대로 28점을 넣으면서 프랑스가 미국을 꺾는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결승에서는 미국이 치열한 접전 끝에 87대 82로 이겼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주춤했던 듀란트가 혼자 29점을 올렸고요. 그 덕분에 듀란트의 올림픽 결승전 3경기 평균 득점은 29.7득점으로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의 화끈한 외곽 지원이 있었고 결국 조별 예선 패배를 서력한 미국이 올림픽 역사상 총 16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표팀의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 기록은 1패 이후에 전승이었어요. 그래서 5승 1패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반면 프랑스는 미국을 꺾은 유일한 팀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결승 무대에서 5점 차로 상당히 아쉽게 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팀이 올림픽에서 2번 연속 금메달 매치를 벌이게 됐는데 참 운명의 장난입니다. 2회 연속 만나게 됐고 또 조엘 엠비드와 프랑스의 불편한 만남이 결승에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조엘 엠비드는 원래 카메룬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 대표팀 농구 선수로 뛰기 위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직접 자필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자필 편지 내용 가운데 귀화를 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 귀화를 시켜주신다면 제가 프랑스 농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친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기에 당연히 감복했죠. 자, 그래서 조엘 엠비드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줍니다. 프랑스 국적을 줘요. 자, 하지만 조엘 엠비드는 나는 프랑스보다 미국 대표팀에 편하고 친한 동료들이 많다. 미국 대표팀이 나를 조금 더 원했다라는 진짜 개뿔 말도 안 되는 소리와 함께 프랑스가 아닌 미국 대표팀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2024 파리올림픽의 모든 경기가 펼쳐지는 스테디움 혹은 야외 경기장 통틀어서 가장 야유를 많이 받는 선수는 바로 조엘 엠비드가 된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를 버리고 미국 대표팀으로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경기가 펼쳐지는 장소는 당연히 프랑스 파리고요. 그렇다면 조엘 엠비드가 공을 잡을 때마다 엄청난 야유 데시벨이 또 커지게 될 텐데 그런데 엠비드는 지난 2경기 토너먼트 들어서 어마어마한 활약 펼치고 있습니다. 브라질전에서도 맹활약했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전에서는 아마 엠비드 없었더라면 세르비아에게 졌을 거예요. 그만큼 조엘 엠비드의 후반전 활약 또 니콜라 요키치와의 매치업 우위 상당히 큰 승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프랑스 과연 이 홈콜이 미국을 상대로도 유효할까라는 질문인데요. 자, 프랑스가 독일을 꺾는 과정에서는 홈콜이 캐나다를 꺾었던 그 경기만큼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하지만 프랑스가 여태껏 경기를 치르면서 불리한 콜을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단 한 게임도 없었다. 홈콜을 받은 적이 있냐? 예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자, 다만 상대가 전 세계적으로 또 농구계에 막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그것도 결승 무대 그 다음에 또 모든 이들이 가장 많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이 남자 농구 대표팀 결승전에서 홈콜로 과연 장난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홈콜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최대한 공정한 콜이 나와야 되고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올림픽 두 팀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 대표팀은 106.8점을 넣었고 프랑스는 79.6점, 완전히 템포를 늘어뜨리는 서로 대조되는 농구를 합니다. 자, 리바운드 개수 자체도 미국이 더 많고요. 어시스트도 미국 대표팀은 스티브 커 감독이 이끄는 팀답게 무려
27.8개. 프랑스는 템포가 느리다 보니까 공격권 자체가 적죠. 20개가 안 됩니다. 2점 야투 성공률도 미국 대표팀이 63.9%, 프랑스보다 약 10%가량이 높고요. 3점도 프랑스는 33.3%인 반면에 미국 대표팀은 무려 45.2%입니다. 9개 던져서 4개 이상 넣는다는 얘기죠. 자유투는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미국 대표팀이 75.9%, 프랑스가 74.6%. 자, 그래서 요 6가지 항목에서는 죄다 또 미국이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 대표팀 세르비아와의 4강 맞대결에서 한때 17점까지 벌어졌던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세르비아가 경기를 리드하고 있었던 시간이 35분, 미국 대표팀은 3분 정도에 불과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동점이었고, 결국에는 딱 3분 정도 이기고 있었던 미국 대표팀이 4쿼터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95점을 넣는 과정에서 33리바운드, 25어시스트, 10턴오버,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 2.5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스틸 이블락, 평소에 비해서 허슬 수치는 적었지만 4쿼터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자, 필드골 57.4%, 3점은 무려 32개 던져서 16개를 집어넣었고요. 자유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3점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스테픈 커리가 33분 뛰면서 36점, 리바운드 8개, 3점 9개를 기록을 했고요. 3점이 무려 64.3%였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32분 뛰면서 트리플 더블,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 트리플 더블 2회는 르브론 제임스밖에 없습니다.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사람 자체도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르브론 제임스가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고, 케빈 듀란트는 24분 동안 9득점 3리바운드에 그쳤지만 필드골과 3점이 50%였고, 마지막에 듀란트가 거의 상대의 심장에 대검을 꽂는 아주 중요한 롱투 대거샷을 터뜨리면서 승리의 힘을 보탰습니다. 커리, 르브론, 듀란트 1980년대생이고 나란히 NBA에서 정규 시즌 MVP를 받았고, 우승만 총 10번 합작한 이 위너들이 세르비아 대역전극을 이끌었죠. 자, 프랑스는 독일을 꺾었습니다. 자,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강력한 메달 후보였죠. 물론 동메달을 딸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지만 독일이 프랑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73대 69로 프랑스가 승리를 따냈고요. 37개 리바운드, 18어시스트, 6스틸 5블락, 13턴오버로 독일을 물리쳤습니다. 필드골은 44.4%, 3점은 27개 중에 6개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만 웬반야마의 높이, 그 다음에 야부셀레, 주요 선수 기록에 지금 야부셀레가 나오는데, 야부셀레가 토너먼트 2경기 연속 팀 내 최다 득점입니다. 별명 자체가 이제 댄싱 베어, 춤추는 곰인데, 보스턴 셀틱스에 있을 때는 정말 존재감이 없었죠. 그냥 코너 3점 넣고 열심히 몸빵 수비하는 정도였는데, NBA에서 더 이상 경쟁력이 사라지고 유럽으로 돌아가고 나서 실력을 일치월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날도 17득점 7리바운드, 프리드로 다 넣었고요. 몸빵 농구로서 독일의 빅맨들을 잘 상대했고, 이시아 코르디니에 선수도 굉장히 과소평가받는 선수지만 이 선수가 3점만 잘 넣느냐, 운동 능력도 뛰어납니다. 16.7리바운드, 그리고 3점은 40%. 미국 대표팀을 백코트에서 가장 괴롭힐 수 있는 선수가 코르디니에와 에반 포르니에입니다. 난도 데칼로는 늙었고, RBC는 득점력이 떨어지고요. 스트라젤은 결승 무대에서 뛰는 건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르디니에 선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빅터 웬반야마입니다. 31분 뛰면서 11.7리바운드, 3블락. 웬반야마의 위력이 생각보다는 토너먼트에서 발휘되지 못하고 있지만, 루디 고베어와 함께 지금 투빅으로 서는 게 아니라 원빅으로 나서면서 그래도 이 웬반야마의 수비력 자체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조엘 엠비드를 만나든 앤서니 데이비스든 뱀 아데바요든 미국 대표팀의 빅맨들은 결승에서 웬반야마를 만나야 된다는 심적 부담, 그 다음에 신체 조건의 열세, 자, 이런 부분들은 또 반대로 웬반야마가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프랑스가 만약 미국을 꺾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템포는 죽일 겁니다. 그 다음에 실책 줄여야 돼요. 세르비아가 미국과의 경기 막판에 진 이유는 뭘까요? 팀 파울 개수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59초 동안 팀 파울 2개가 되면서 팀 파울이 초과되기 직전까지 세르비아는 굉장히 애매한 그런 스탠스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니콜라 요키치도 4반칙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경기를 그르치고 말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당연히 실책 줄여야 되고 반칙 관리 잘해야 되지만 언더독은 결국 3점이 터져야 됩니다. 자, 프랑스의 지난 경기 3점 성공률이 22.2%, 그리고 좋은 3점 슈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야부셀레나 에바 포르니에 또 난도 데콜로 심지어 웬반야마까지 3점을 던질 수 있지만 이 3점이 비정상적으로 터져야 이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미국 대표팀이 쇼케이스 5경기, 라스베가스 1경기, 아부다비 2경기, 런던 2경기, 올림픽 본선 전까지 5게임을 치렀고 올림픽 본선 현재까지 또 5게임. 그래서 합계 10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미국을 가장 괴롭힌 팀은 누구였냐? 세르비아와 남수단이었어요. 그래서 4강전 세르비아를 상대로 95대 91로 미국이 정말 겨우겨우 이겼는데 세르비아의 3점 보이시나요? 39개 중에 15개 집어넣었습니다. 38.5%. 특히나 전반에는 뭐 백발백중이었어요. 뒤쪽으로 갈수록 세르비아의 3점이 결국 림을 외면했지만 한 게임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을 상대로 15개의 3점을 38.5%로 집어넣을 수 있는 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쇼케이스 남수단과의 경기, 이것도 이제 미국이 전반전까지 크게 밀렸었잖아요. 101대 100으로 겨우 이겼는데 남수단이 이날 미국을 상대로 3점 14개를 42.4%의 확률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물론 이 두 경기에서 뭐 보드 장악력도 좋았고 또 미국 대표팀의 실책도 많이 이끌어낸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을 상대했던 팀들이 3점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고 심지어 승리 목전까지 가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루디 고베어와 웬반야마를 투빅으로 내세울지 아니면 지난 토너먼트 2경기처럼 고베어 아예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웬반야마를 원빅으로 내세우고 야부셀레나 르솔 같은 선수들을 옆에 붙일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빅맨들 간의 대결보다는 미국과 프랑스의 경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프랑스의 외곽이 터지느냐, 두 번째는 뜬금없지만 제이슨 테이텀이 나올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독은 결국 3점이 터져야 미국 대표팀의 17번째 금메달을 막을 수 있을 테고 반대로 미국 대표팀은 드루 할러데이, 그 다음에 또 데릭 화이트, 데빈 부커 수비 난리 났죠. 르브론 제임스 수비 미친 듯이 하죠. 자, 이런 외곽의 퍼리미터 디펜더, 외곽을 막는 수비수들이 평소대로만 한다면 큰 이변 없이 미국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의 결승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일찍 주무시거나 아니면 밤을 새시고 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SBS 공중파에서 중계를 하게 될 텐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생중계로 박히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하면서 준비 잘하고 좋은 컨디션 속에 생중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